포텐셜 요동. 포텐셜 요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속도를 어떤 스칼라에 그냥 앞에 세모 붙이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구배라고도 하고요, 한글로.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화면 색깔 천천히 바뀐 거 그라데이션이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기억나요, 요거는? 네. 어떤 속도장이 있다면은 걔를 스칼라 함수의 9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벨로시티 포텐셜, 속도 포텐셜의 기본 내용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좀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은 속도장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를 그레디언트로 나타내자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거 내가 안 그었는데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한 속도 포텐셜을 가진 값들의 등고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도 같은 거 보면 뭐 산 꼭대기는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산 꼭대기가 있으면은 등고선으로 옆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높이를 스칼라 h라고 놨을 때 그레디언트를 구하잖아요. 앞에다가 세모 붙여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걔가 정확히 뭐를 보여주냐면은 뭐 유튜브로 잘 나와요? 네, 잘 보여요. 네. 정확히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 선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 함수에서 지금은 높이로 나왔죠. 지면의 높이라는 스칼라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구해주시면은 이 점에서 바로 옆에 인접한 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로 직선이 나와요. 최단 거리 방향을 알려줘요. 그레디언트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한테 수직인 게 제일 빠른 거리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속도장이 있으면은 걔를 벨로시티 포텐셜로 억지로 나타내 준다라고 하면은 속도장이 수직인 곡선들로 뭔가 스칼라 함수가 장이 얻어지는 거예요. 걔가 이제 평면 유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간상의 3차원 유동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업에서는 2차원 유동만 배웠을 거기 때문에 그냥 2차원 유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식이 뭐가 돼요? 2차원 유동이니까 애초에 그레디언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장이 뭐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걔를 만족하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억지로 찾아내는 게 원래 문제인데 다행히 여러분들 수업 과정 중에서는 크게 몇 가지만 배우고 나머지는 안 했죠. 했던 게 유니폼 플로우랑 소스, 싱크, 볼텍스 그 다음에 좀 더 배우면 더블렛까지 배웠을 거예요. 소스랑 싱크가 아예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속도장을 분석을 하는 게 포텐셜 플로우의 기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자면은 속도에 대해서 다이버전스예요.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앞에 점을 찍었으니까 다이버전스 우리가 다이버전스는 발산이라고 쓸 텐데 얘는 뭘로 나와져요? 얘는 0이 돼요. 왜 0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때 배웠을 건데 원래 어떤 속도 어떤 함수 벡터장에 대해서 나도 이게 식이 맞나 모르겠네. 이렇게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구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공간이 있을 때 거기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속도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속도장 V겠죠. 아니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플럭스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모든 어떤 물리량들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표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결국에는 얘를 동그랗게 놓고 들어오는 애 나가는 애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뭐랑 같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텐데 수학 때 뭐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그린 발산 정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서 얘만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딘가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간 애들이에요. 근데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이 뭐랑 같아요? 질량이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작은 공간에 대해서 질량이 들어오고 나가면 질량의 변화량이죠. 근데 걔가 비압축성이면은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안 변하니까 그냥 들어온 만큼 나갈 거예요. 유체가. 들어온 만큼 나가야죠. 그게 질량 보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0이다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웠을 레이놀즈 수송 정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걔를 간소하게 하다 보면은 포텐셜 유동처럼 포텐셜 유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가보자면은 여기 V가 포텐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박지훈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했고 다이버전스를 한번 한 거를 그냥 이렇게 해요. 델에다가 제곱을 올리면 2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고 어차피 얘도 0이겠죠.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의 식을 누구의 2번 공간 편미분을 한 게 0이다라는 식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벨로시티 포텐셜, 속도 포텐셜에 대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성립이 되는 게 포텐셜 유동이에요. 원래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잘 보이네. 아까 디스플레이로 켰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포텐셜 유동에 대한 설명으로 하자면은 결국에는 다음 문제 가면 안 되는데. 알아서 푸세요. 네, 포텐셜 유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이 붙어요. 왜냐하면 포텐셜 유동에서는 지배 방정식이 베르누 이퀘이션이거든요. 걔를 만족하는 걸로 풀잖아요, 문제를. 근데 베르누 이퀘이션이라는 게 원래 네비어스톡스에서 오일러 이퀘이션 갔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스트림 라인 따라 적분한 게 베르누 이퀘이션이 나온다라고도 또 수업 자료에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은 다시 돌아왔네? 예, 보자면은 뭐 비압축성, 그 다음에 정상 상태, 뭐 비회전, 점성이 없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걸릴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여기 내용 봅시다. 포텐셜 유동에서 유속이 0이 되어 압력이 맞죠? 제일 처음에 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정체점은 노슬립 조건을 따라서 노슬립 조건이 언제 적용이 돼요? 점성 유동일 때만 노슬립이에요. 포텐셜 유동은 노슬립이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성이 들어가면은요 유동이 회전 유동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비회전에서 포텐셜 얘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슬립은 안 되고요. 3번 문제 앞쪽에 생성되는 정체점은 유동 박리에 기여를 해요. 유동 박리라는 것도 점성에서만 생겨요. 포텐셜 유동은 유동 박리도 없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도 없기 때문에 저항이 0이죠. 포텐셜 유동에서는 모든 양력이 없다면은 양력이 있으면 다른 문제고 양력이 없는 대칭 물체면은 밑에 있네. 위아래가 대칭이어서 양력을 발생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는 저항이 앞이랑 뒤랑 압력 분포가 똑같아요. 그래서 압력 분포 앞뒤가 같으니까 적분을 하면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뭐 달람베르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얘기한다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2번, 4번이겠네? 2번, 4번이래. 1번, 4번.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넘어가는 중에 얘기를 하자면은 저항 추진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유체역학에 대한 응용 과목이에요. 유체역학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그걸 실제 배 주위 유동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저항 추진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 추진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빵꾸가 나 있으면은 결국엔 수업 내용 따라가는데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겁주는 건 아니고 물론 몰라도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필수적인 것만 지금 시험 문제 내고 뭐 자료에 넣고 한 거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역압력구배에 놓인 유동인데 여압력구배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압력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압력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까 앞에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운동으로 보자면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서 올라가든 뭘 해서 올라가든. 근데 처음에 가진 에너지만 가지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다 보면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아예 에너지가 없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유동 속도를 좀 빠르게 줬어요.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까지 어쨌든 꾸역꾸역 가긴 가겠죠.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역압력 구배라는 거는 압력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 근데 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실제 유동에서는 더 못 올라가고 퍼지거나 뭐 그러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 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2차원에서의 유동 박리고 어쨌든 설명을 볼게요. 역압력 구배에 놓인 유동.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갈 때 에너지 보존식을 따라 유속이 증가하겠어요? 거꾸로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 유동이기 때문에 유속은 감소를 해요. 그러다 0까지 되고 0보다 더 작아지지는 못하니까 얘가 유동 박리가 일어나는 거죠. 역압력 구배가 강해지면 유동 박리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유동에 놓인 물체 앞쪽에서 발생한다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포텐셜 유동으로 생각을 해봐도 앞에는 뭐가 생겨요? 물체 앞에? 정체점이 생기죠. 정체점 압력이 높아요. 제일 높은 데요. 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면 정체점에서 유동 앞쪽, 물체 앞쪽은 정체점에서 흘러가는 유동인데 압력이 제일 높은 데서 뭘 하든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체 앞쪽은 무조건 정압력 구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뒤쪽으로 가면 뒤쪽에 정체점이 있죠. 원래 포텐셜 유동에서. 그러니까 정체점으로 다시 가는 유동이면은 압력이 높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 뒤쪽으로 갈수록 정체 앞 때문에 역압력 구배가 생기겠죠. 그래서 앞쪽은 안 생겨요. 진행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유동 맞죠. 네. 뒤로 넘어갈게요.